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마존 코리아의 박준모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글로벌 여러 플레이어들이 와서 이제 해당 플랫폼의 특성을 소개해 주는데 저희가 첫 소개를 맡게 돼서 첫 단추를 깨게 돼서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요.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핵심만 뽑아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CBT라고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하는 크로스보더 트레이딩, 국경을 넘어선 무역거래. 사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하니까 더욱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국가 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것이 매우 큰 유통산업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바라보건대 지금까지 유통산업에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판매되던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즉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형태로 판매가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산업, 특히 유통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요. 얼마 있지 않아서 곧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변화를 가져왔는데 아직 모바일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기도 전에 국가 간 거래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직구를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역직구의 거꾸로인 직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구역풍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온다고 하는 거는 과거에도 우리 해외 여행을 갔을 때 많이 사오곤 하죠. 왜? 그 나라에서밖에 살 수 없고 그 나라에서 샀을 때 더 좋은 가격적인 조건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직구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동일한 상품들을 삽니다. 그럼 왜 이게 과거에는 불가능했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없었고 사업자가 있더라도 해당 상품을 한국에까지 보내줄 수가 없었던 거죠. 따라서 유통의 미래의 매우 큰 부분이 어떻게 배송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로지스틱스라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셀링은 이 로지스틱스 관련된 기술의 변화 때문에 촉발되는 새로운 기회고요. 기존에 우리가 판매를 하던 대상이 되던 고객이라든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이라든지 내가 제시할 수 있었던 판매 조건들이 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들의 질서가 많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변화 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직구 현상을 빨리 본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해외를 통해서 그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쉽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직접 이제 주목을 했지만 실제 한국 물건이 해외로 팔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시장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의 취지는 그러한 기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자리로 이해하고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에 가서 내가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이 조금 더 좁혀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통적인 방식의 무역 중심으로도 무역의 규모에 따라서 얼마나 어떤 나라들이 수입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 나의 타겟 마켓이 어디가 돼야 되는지 먼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2014년 자료 기준으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를 한번 순위대로 상위 10개 국가를 한번 세워본 건데요. 한국도 중간에 있네요. 이 국가들 모두는 일단 우리가 해외로 온라인을 통해서 직판매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둘 만한 국가가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어떤 플랫폼 사업자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순서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이 가장 많은 2조 3,700억 달러를 수입하는 국가고요. 당분간 저 규모는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간혹 우리가 이제 중국과 여러 가지 무역, FTA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판매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마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듯이 다양한 채널에 내가 리소스를 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국가에 존재하는 기회들을 동시에 살피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첫 단추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아마존은 미국을 중심으로 출발을 했고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에 나가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나왔던 여러 사업자들 중에서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미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회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커머스 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349조 달러, 349조 정도가 한국 돈으로 될 것 같은데, 한국이 대략
작년에 추상컨대 40조에서 45조 사이 정도 온라인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까 대략 8배에서 9배 정도 규모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충 계산을 해봐도 연평균 2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시장이 2자릿수로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훨씬 더 큰 기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 해당 시장이 소매시장 전체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되는 비율을 대략 계산했을 때 한국이 대략 20에서 25% 사이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10% 초반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변화, 오프라인 중심의 거래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것조차도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미국 시장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 시장의 전자상거래 안에서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내가 어떤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사야겠다고 할 때 찾게 되는 사업자가 아마존입니다.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는 통계치는 실제로 내가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이트에 가서 그 물건을 검색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조사한 건데요. 과거에는 검색 엔진에 가서 내가 해당 상품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였고 그 검색 결과에 나와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 사이트에 가서 다음번 구체적인 검색을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사업을 한 지 거의 20년이 됐는데요. 오랜 시간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한 덕분에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사야 되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이 있다면 아마존에 먼저 가서 검색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 업체인 구글의 회장이었던 에릭 슈미츠가 향후에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다른 검색 업체가 아니라 아마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그 저희는 사람들의 검색하는 행위가 검색 엔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처음부터 해당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타겟 마켓을 볼 때 아마존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가늠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 같고요. 실제 아마존은 미국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사이트를 갖고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에는 14개 사이트라고 하는데 실제 전자상거래 중에서 여러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다루고 있는 곳은 11군데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 곳 중에서 브라질과 호주와 네덜란드는 일부 카테고리만 하고 있고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미주 지역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군데, 유럽에 5군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그리고 아시아권에 일본과 인도와 중국, 이 총 11개 국가에서 모든 카테고리에 걸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심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3억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사실 3억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액티브 구매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는 매우 큽니다. 우리가 온라인 사업을 할 때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의 촉발 시기에 오프라인 중심 사업자에게 큰 변화이자 기회이자 혹은 또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말하는 확장성, 우리가 롱테일이라고도 부르는 니치 마켓이 쉽게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상품이 저 3억 명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에서 팔릴 때는 내가 상상했던 이상의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서 우리가 사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해야겠죠. 각 국가별로 보더라도 대부분 아마존이 진출해 있는 국가의 상위 10여 개 사이트 안에 아마존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만약에 우리가 전자상거래 사이트만 따진다면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이트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가 간 거래에 대한 이런 기회가 아직은 매우 초기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저희도 한국에서 이 사업을 소개하고 사업을 시작한 게 이제 막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아까 진출해 있는 11개 국가 각 국가에서 이런 글로벌 셀링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지난해 말 12월에 중국 광저우에서 있었던 글로벌 셀링 세미나 장면입니다. 대략 한 2,500여 그 제조사, 브랜드 소유자 혹은 이제 셀러들이 방문해서 매우 뜨거운 열기 속에서 관심을 표명했는데요. 시장이 큰 만큼 진입자도 많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에 진입해서 시장의 특성과 그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빨리 익히는 것이 한국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아마존을 통해서 혹은 글로벌 셀링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회 요소에 대해서 훑고 지나갔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본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가장 경쟁력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존이 마켓플레이스, 저희가 흔히 국내에서는 오픈마켓이라고 부르는 사업 방식을 시작을 한 것은 매우 오래됐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의 표준화라든지 플랫폼 자체에서 앞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매우 투명하고 매우 정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점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셀러의 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계좌 정보는 내가 실제로 판매된 금액을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현재는 한국의 아마존이 법인을 따로 판매법인, 즉 amazon.co.kr로 얘기될 수 있는 사이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미국 법인,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걸 열려면 미국 법인이 따로 필요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셀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은데, 대안으로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페이먼트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솔루션 업체들이 있습니다. 페이오니어라든지 월드퍼스트 같은 그런 서드파티 페이먼트 회사들이 있고요. 거길 통해서 손쉽게 아마존이 지급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미국 계좌를 발행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아마존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아마존 사용료에 대한 비용을 내기 위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대부분 다 국내에서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끝으로는 이제 정말로 내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드리려면 상품이 해당 타겟 국가의 언어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 셀러가 되게 많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서 상대적으로 영어로 변환해서 판매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상품 자체를 이제 화면에 노출시키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큰 도전은 우리가 판매를 하고 나면, 좀 전에 이제 신뢰 프로세스도 말씀을 하셨는데, 판매 사후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커스터머 서포트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당연히 구매를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문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한 답변을 줘야 되는 것이 실제 한국 셀러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어쨌든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정보 혹은 4가지 준비사항들이 되어 있으면 일단 셀러로서 입점을 시작할 수 있고요. 실제 입점 이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미리 조금 더 언급을 드리면 2가지 셀러 형태가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셀러와 개인 셀러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프로페셔널 셀러가 훨씬 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운용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의 폭이 크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셀러로 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 그 방식을 보면 고정 비용이 있고요. 매달 발생하는 39.99불이라고 하는, 그리고 제품이 판매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혹시 오픈마켓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이미 여기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제 상거래 행위인데, 수수료는 카테고리마다 상이합니다. 높은 경우는 40~50%도 있고요. 낮은 경우는 10에서 15%도 있는데, 대략 평균이 1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이제 그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조금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배송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 혹은 아마존 사이트 내에서 판촉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어떤 기능을 쓸 때 필요한 어떤 서비스들 관련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있답니다. 이 3가지가 그 아마존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이고요. 자, 아마존에 입점하고 난 다음에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가장 필요하냐. 사실 첫 번째 입점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번역이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번역 자체는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미 아마존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내가 그냥 오퍼만, 내가 판매될 수 있는 조건만 붙여서 판다면 번역할 수 있는 분이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상품을 알리고 어떻게 배송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앞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직후 현상을 보듯이 배송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사실 국가 간 거래는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직구가 사실상 활성화된 것도 배대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 내가 받아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처럼 직구도 역직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배송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하지만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사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물건을 사는 이 셀러가 한국 셀러인지 미국 셀러인지 혹은 또 다른 국가의 셀러인지 별로 관심이 없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가 샀을 때 늘 그래왔듯이 짧은 시간 안에 믿을 수 있게 받을 수 있냐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상 글로벌 셀링, 국가 간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거든요. 물리적으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보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셀러들이 좌절을 많이 겪고 초기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데, 저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FBA라고 하는 오늘 지금 소개드릴 이 솔루션이 해당 어려움에 대해서 매우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마존은 처음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직접 물건을 사다가 판매하는 매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입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리테일이라고 소위 부르는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커지자 마켓플레이스 사업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최초에 자기 목적에 의해서 별도의 웨어하우스, 즉 물건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게 됐고요. 판매하는 거래의 양이 커짐에 따라서 그 창고의 규모라든지 창고 내에 운영을 하는 노하우와 효율은 계속 높아졌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모든 셀러를 받아서 마켓플레이스를 하는 사업 과정 중에서도 이 창고를 모든 셀러에게 함께 쓸 수 있게 개방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FBA 출발입니다. FBA의 약자가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고, 실제 풀필먼트, 즉 판매 이후의 사후 절차 모두를 내가 아닌, 즉 셀러가 아닌 아마존이 대신해드린다라고 하는 서비스 개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셀러가 최초의 자기 제품을 아마존이 지정한 창고까지 입고만 시켜주면 그 이후에 실제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보관을 해드리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해당 상품을 선반에서 뽑아서요, 패킹, 포장을 하고 쉬핑, 그리고 실제 주문을 한 사람의 도어까지 보내주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판매되는 과정 혹은 판매된 사후에 소비자가 문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아마존이 책임지고 사후 커스터머 고객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사고 났을 때 반품을 하고 싶은 경우가 생기죠. 같은 지역 내에서, 국내에서 판매를 할 때도 반품 처리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국가 간 거래가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FBA를 쓰게 되면 아마존 창고로 고객이 손쉽게 반품을 할 수 있게 받아주게 됩니다. 자,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사실상 기존에 국가가 다른 곳에서 판매를 하는 어떤 그런 핸디캡을 갖고 해야 되는 글로벌 셀러 입장에서는 현지의 미국 셀러와 동일한 조건에서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핵심적인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많은 셀러들한테 알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이 개념이 생소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물건을 미리 미국 창고에 보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익숙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시거나 미루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만약에 내가 과거에 이베이를 통해서 혹은 또 다른 글로벌 어떤 사업자를 통해서 해외 판매에서 수요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다면 그 물건을 미리 보내시되, 그런 판매 경험이 없는 상품이라면 직접 처음에는 일정 부분 직접 미국까지 배송을 하시다가 판매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확인이 되시면 입고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항상 낚시하는 사람은 고기처럼 생각하라는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매하는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물건을 받고 싶어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미국까지 보내는 방식이 가장 유리하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가지 옵션은 여전히 아마존 안에서 열려 있고요. MFN이라고 해서 Merchant Fulfillment Network, 즉 셀러가 직접 보내는 방식과 FBA,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 구매 이후 단을 다 책임져주는 방식 두 가지는 다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안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보면요. 배송 기간은 이제 개별 직접 배송을 하시게 되면 배송 방법에 따라 상이하다라고 써 있는데 뭐 국제 특송을 하시게 되면 뭐 5, 6일 만에 갈 수도 있겠지만 비용이 되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보내는 물건에서 마진이 상당히 높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식이지만 좀 도전이 있을 것 같고요. FBA를 쓰게 되면 처음에 입고하는 창고에 보내는 부분은 그 부분만 해결이 되고 나면 실제 창고 보낸 이후부터는 미국 내에서 최장 2일 이내에 무료 배송을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FBA가 되는 상품을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배송료 측면도 개별 직접 배송을 하게 되면 최종 고객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내가 국가 간 거래를 한 경험이 많고 내가 거래하는 양이 많다면 해당 쇼핑 사업자로부터 어느 정도 매력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FBA는 어찌 보면 창고로부터 마지막 구매자의 도어까지 필요한 거기에 저던 그 쇼핑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를 대신해서 아마존이라는 사업자가 배송 사업자와 내고를 한 결과인 거잖아요. 따라서 거기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 셀러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배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머 서포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인 문제의 어떤 제약이 없다면 혹은 이제 시차에 대한 제약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기 전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또 실제로 아마존 내에서 고객이 문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해줘야 되는 서비스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의가 왔을 때 최소 24시간 이내에 명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한국 셀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차도 있거니와 24시간 이내에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서 영어로 다시 답변을 한다는 게 항상 어렵죠. 자, 이런 부분들도 FBA를 통하면 해결을 할 수 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품 절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별도로 미국에 고객이 반품할 수 있는 배송지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FBA를 이용하게 되면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FBA를 쓰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 우리가 그 유통 특히 온라인 이커머스 이야기할 때 경쟁력 세 가지가 셀렉션, 내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고 독특한 상품을 팔고 있느냐, 프라이스, 내가 얼마나 경쟁적인 가격으로 팔고 있느냐, 그리고 편의성, 컨비니언스, 이 세 가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상 FBA를 쓰게 되면 여기에서 두 가지 부분, 편의성 부분이 크게 해결이 되게 되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무료로 최대 이틀 이내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고, 프라이스, 내가 직접 보낼 때보다 실제 비용 구조가 훨씬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물론 내가 그걸 마진으로 흡수할 수도 있겠지만 뭐 초기에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전체 판매 가격을 낮춰서 판매될 수 있는 볼륨을 늘리는데 내가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숨겨져 있는 한 가지 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밑에 따로 네모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익숙치 않은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존 안에 멤버십 서비스가 있어요. 마치 한국으로 치면 우리가 뭐 비교하자면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회원만이 이제 구매를 하는 게 있는데 아마존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모두가 구매를 할 수 있대 거기 안에 프라임 멤버십이라고 하는 별도의 회원이 있고요. 1년에 99불 정도를 내게 되면 회원이 되는데 이 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아마존 내에서 이 FBA로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 이틀 이내에 무상 배송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제도를 10년 이상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데 실제 FBA를 써보면 그러니까 그 프라임 회원을 해보면 유저 입장에서 매우 많은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본질적으로 배송에 있어서의 혜택이 있고요. 물론 한국에서 이틀 이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이틀 이내 배송은 매우 높은 수준에 빨리 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별도의 특송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회원 가입을 하는데 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프라임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외에 아마존 내에서 제공해드릴 수 있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책이라든지 전자책이라든지 그런 혜택들이 함께 따라와요. 그래서 해마다 이 프라임 멤버에 대한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추상컨대 지금 수천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게 나중에 좀 이따 뒤에 성공 사례에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한국도 어떤 시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많이 사는 입학 졸업 시즌일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 시즌일 수도 있고 있는데 미국은 그게 4분기입니다. 4분기에 땡스기빙, 우리로 치면 추석 때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 이어지는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대략 4주에서 5주의 기간 동안 1년 동안 일어나는 소매 전체 거래의 40에서 50% 가까이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되면 사실상 수요는 일어나지만 그 수요를 다 받아낼 만큼의 배송이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배송이 늦어진다거나 혹은 심지어 배송이 안 돼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선물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아마존이 보내주는 이 프라임 서비스는 무조건 이틀 이내에 보내주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4분기가 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프라임에 새로 가입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기존에 아마존에서 사고 다른 데서 샀던 사람들도 아마존을 통해서만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FBA는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FBA고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라임인 거니까 우리가 비용 혹은 아까 얘기했던 편의성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FBA를 함으로써 구매자 중에서 아마존에서 가장 구매를 많이 하는 회원들이 이 조건이 적용되는 상품들 위주로만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실제 마케팅 효과도 동시에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FBA를 도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느냐, 방금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판매적인 측면에서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자료로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FBA를 하게 되면 셀러가 직접 배송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93%니까 거의 대부분이 매출이 오릅니다. 특히 그 중에서 40% 정도는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20% 정도는 심지어 매출이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FBA는 사실상 써보지 않으면 혹은 내가 구매자의 입장이 돼서 물건을 사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저희가 한국에서 FBA 관련된 부분들을 반드시 핵심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여러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보면 이 프라임 회원을 한국에서는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받아들이는데 낯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국가 간 거래를 할 때는 비단 그것이 꼭 아마존이 아닐지라도 배송에 있어서 명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꼽히는 나의 윈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FBA라고 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 두 분 사진이 나와 있는데 실제 한국 셀러입니다. 한국 셀러시고 의류를 판매하고 계시고 아마존에서 수년째 판매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원래 FBA 안 쓰시다가 FBA 쓰고 나서 큰 효과를 보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이제 소감을 밝혀주신 건데요. FBA를 쓰는 셀러들은 뭐 열이면 열 다 FBA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판매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좀 통계 자료를 좀 더 훑어보면 왼쪽 위에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반 무료 배송 대상의 2배 가까운 상품이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배송이 됐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회원제라고 했잖아요. 그 회원에 가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의 어떤 그 데이터 분석 기관에 밝히는 어떤 자료를 근거해서 보면 프라임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아마존 구매자보다 1년에 2배 이상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대략 한 1,600불 정도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1년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미 회원이 되려고 100불 가까이 돈을 낸 상태인데 굳이 내가 별도로 배송비를 낸다거나 혹은 이틀 만에 받을 수 있는 걸 안 받게 좀 더 길게 물건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물건을 검색할 때부터 FBA 되는 물건만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FBA를 통해서 즉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배송되는 물량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체 절대값으로는 지난 2015년 셀러를 통해서 판매된 상품 중에 FBA로 배송된 제품 수가 1빌리언, 10억 개 이상이 되고요. 이러한 FBA 효과가 입에서 입을 타고 입소문으로 계속 퍼지다 보니까 해마다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 그 프라임 멤버십 가입자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2014년 4분기에 한 분기만에 1000만 명 회원이 늘었고 작년에는 4분기에 크리스마스가 속해 있는 그 한 주 동안 대략 한 400만 명이 새로 회원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만. 그러니까 그만큼 FBA를 쓰는 셀러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2015년에 FBA를 이용하는 셀러가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2015년 4분기에 FBA를 통해서 판매된 것이 전체 판매량의 50%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미국 특성상 4분기에 구매가 집중되는, 최근에는 보니까 이게 약간 동조화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아시아권도 4분기에 특히 구매가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내가 평소에 내가 스스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배송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해당 내 제품이 정해진 기일 내에 전달되지 않게 되고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소비자의 신뢰가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앞서 방금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렸던 FBA가 아마존 셀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인 건 분명하지만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면 개별 사업자별로, 개별 셀러별로 다양한 전략을 구성해서 승리를 혹은 이제 좋은 결과들을 낳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각 셀러들이 어떤 식으로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지 어떤 셀러의 스토리를 잠깐 훑어보면서 이야기를 마감할까 하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저 그림 중에서 저 신발 모양이 있는 게 제 기억하기로 아마 베네수엘라 셀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실제 셀러는 셀러의 그 여동생과 여동생 남편이 원래 그 수공업처럼 아내는 아마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었고 남편이 아마 그 신발 만드는 사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 안에서만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수공품처럼 만들어서 파는 상인이었는데 그걸 본 이제 오빠가 베네수엘라 내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러지 말고 차라리 어차피 우리가 이 상품을 베네수엘라 안에서만 팔지 않을 거면 좀 멀리 팔아보자 해서 아마존 판매를 해서 지금은 사실상 저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이 파는 베스트셀러 상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글로벌 셀링을 앞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기회라고 하는 게 어떤 동네의 그 지역의 작은 상인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업이 큰 사업체, 하나의 기업 형태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침 사진이 여기 있길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국 사례들은 다 한국 셀러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셀러는 그 우리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는 이미 국내에서 상장도 되어 있는 중소기업인 슈피겐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아마 그 케이스는 밖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브랜드는 익숙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출발을 했지만 일찍이 해외 시장에 어떤 기회에 눈을 떴고 해외 시장에서 훨씬 더 큰 사업적 성공을 거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를 한 건 꽤 오래됐고요. 그래서 해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해당 그 휴대폰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케이스 카테고리에서 베스트셀러로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밑에 왼쪽에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게 2011년부터 아마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모양인데요. 2014년까지 슈페겐이 거두었던 매출을 국내에서 거둔 부분과 해외에서 거둔 부분으로 나눠서 본 건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14년 무렵에는 거의 전체 매출의 90%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해마다 봤어도 성장은 대부분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해외에서 나오는 부분들의 대부분이 아마존에서 나오고 있고요. 저 짧은 시간에 그 최초부터 해외에 판매 거점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중소기업이 저와 같은 극적인 성장을 해외에서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판매 채널의 확보가 되게 중요했을 건데요. 제가 굳이 첫 번째 사례로 이걸 가지고 온 거는 우리가 이제 해외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그 해외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겪어보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가 지금 뛰어들고 있는 이 마켓플레이스의 규모가 혹은 내가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업적 가치가 어느 정도 클 건가에 대해서 감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저 짧은 시간에 저동조의 큰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아마존 내에서 큰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아마존에서 같이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시다시피 미국이든 일본이든 독일이든 해당 상품의 카테고리에서 수익권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우량한 셀러입니다. 그 슈피겐에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마존 내에 저희가 직접 만든 플랫폼이고 운영을 하지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것 같아서 늘 저희도 셀러로부터 배우고 그 말씀을 듣는데 슈피겐한테 지난 몇 년간 아마존 판매를 하면서 가장 주요했던 것이 뭔지 제가 여쭤봤더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시장조사, 철저한 시장조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셀러들하고 일을 해보면 뭐 그렇게 시간이 길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주 느끼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셀러가 글로벌 셀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아마존에서 이미 파시거나 혹은 이제 아마존에서 파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아마존에서 구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구매를 안 하면 아마존 내에서 대략 어떤 형태로 사람들이 물건을 찾고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고 결국 구매했을 때 경험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서 물건만 그냥 올려놓고 판매를 기다리게 되면 좋은 전략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내에서 구매를 하는 경험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특히 아마존 내에는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이미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과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판매가 잘하고 있는 셀러들이 매일 정리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셀러들이 무엇을 팔고 있고 어떤 조건으로 팔고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하는 게 첫 번째 시장 조사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오픈 마켓이기 때문에 그 여러 시장 조사에서 핵심이 돼야 될 건 프라이스입니다. 가격을 내가 높일 건지 낮출 건지. 그러니까 실제 시스템 자체는 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통제권은 매우 훌륭하게 주어져 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꿀 수 있고 특정 기간별로 프로모션을 건다거나 특정 상품에게는 조금 더 프리미엄을 입힌다거나 하는 식의 전략들이 가능한데 다행히 다른 잘 팔고 있는 사업자들의 비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판매 조건들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벤치마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로컬라이즈인데요. 죄송합니다. 현지화겠죠. 판매하는 국가가 예컨대 미국이라고 하면 거기서 사용하는 도량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그램, 킬로그램을 쓰는데 뭐 파운드를 쓴다거나 혹은 저희는 센티미터, 미터를 쓰는데 거기는 인치를 쓴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현지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변환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번역을 하더라도 말은 되는데 현지 사람들은 쓰지 않는 표현들 혹은 어색한 표현들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가장 잘 하려고 하면 현지에서 살고 왔던 사람을 고용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사업이 반석 위에 오르기 전에는. 그 전에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다른 셀러가 어떤 식으로 상품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십시오. 그럼 다른 셀러 중에 누구를 보냐? 다른 셀러 중에서 그 셀러라기보다는 상품을 보셔야 되는데요. 상품 중에 리뷰가 가장 많이 달려있는 상품 위주로 보십시오. 리뷰가 많이 달려있는 상품들이 상품 설명은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 안에서 어떤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가 우리한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가 이제 컨텐츠인데 기존에 해외 판매를 많이 해보셨던 셀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금방 마음에 와닿으실 건데 처음 해외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마켓플레이스가 마켓플레이스별로 거기에 올려야 되는 이미지라든지 내가 쓸 수 있는 용어와 쓸 수 없는 용어에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올릴 때 사진의 배경이 무조건 하얘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 안에 해당 내가 판매하는 상품 외의 제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휴대폰과 함께 올린다거나 제가 그 티셔츠를 파는데 티셔츠 입고 있는 모델이 목걸이를 함께 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사업자별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보다는 미리 그걸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슈피겐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텐츠조차도 잘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올린지를 많이 눈여겨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 소개되는 성공 사례는 화장품, 한국 K-뷰티라고 제가 일컬을 만큼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해외 시장에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일본 시장 매우 많은데요. 아마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K-뷰티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셀러들이 화장품 판매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마이즈맷이라고 하는 셀러는 여러 복수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웹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13년부터 봤을 때 아마존의 판매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케이스의 셀러입니다. 그만큼 아마존 내에서의 판매 여건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겠거니와 아마존 내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크고 있다는 것도 반증이겠죠. 마이즈맥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아니고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브랜드랑 협의를 해서 브랜드 물건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경우인데요. 여러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마이즈맷이 매우 잘했다고 저희한테 이제 마이즈맷의 성공 사례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신 부분은 기존에 이제 판매하고 있던 상품을 팔다가 해당 상품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하고 어떤 리뷰를 다는지를 눈여겨봤다가 기존 상품에서 조금 더 개선된 형태로 상품을 제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보면 아마존 전용 신규 상품 개발 사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는 저 해당 그 크림이 저 용량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용량이 커지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착안을 했고 또 하나는 아마존 내에서 판매를 해보시면 한국 오픈마켓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내가 상품을 노출할 때 셀러가 하나씩 노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상품이 노출이 되고 그 동일한 상품을 파는 셀러가 연달아 그 옆에다가 붙어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A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으면 그 화장품을 판매하는 셀러가 10 있으면 그 A라고 하는 화장품 상품 페이지를 구매자가 보고 있을 때 그 10개 셀러들의 오퍼들이 옆에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구매 버튼을 갖고 있는 셀러가 그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남도 판매하고 있으면 경쟁이 본질적으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니즈가 생기게 되고요. 제조사라든지 브랜드 오너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이제 리셀링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겠죠. 방금 마이즈맥 같은 경우에는 저러한 어떤 새로운 신규 상품을 아이디어를 통해서 착안을 해서 자기만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상품은 똑같은 크림인데 용량만 달라졌고 자기가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화장품도 많이 판매되고 앞서 봤던 휴대폰 케이스도 많이 판매되는데 여러 또 국내 제조사들, 중소 제조사들도 좋은 상품들을 가지고 혹은 이미 국내에서 잘 알려진 상품들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아마존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는데요. 골프존이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골프존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사례를 남겼지만 그중에서 여기서 한번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4분기에 홀리데이 시즌에 딜을 잘 활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4분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거니와 구매 관련된 배송의 이슈를 또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위협과 기회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맞춰서 미리 FBA로 상품을 보내놨고요. 왼쪽에 그 상품 밑에 보면 가격 옆에 프라임이라고 보이시죠? 저 표시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 상품이 셀러 입장에서는 FBA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올 수 있는 배송에 대한 우려를 미리 사전에 차단했고요. 동시에 그 분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사이버 먼데이에 맞춰서 저희 쪽과 함께 몰천다이징이라고 하는 아마존 내에 베스트 딜로 나오는 핫딜로 나오는 오늘의 딜에 나오는 라이트닝 딜이라고 하는 딜을 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하루 차인데 11월 29일 대비 11월 30일에 판매가 845% 대략 10K면 1,000만 원 정도죠. 1일 매출 1,000만 원 이상을 거두게 됐고요. 그러니까 4분기에 내가 홀리데이 시즌에 어떻게 준비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컨텐트 기업입니다.
그 컨텐트 기업들은 여기 나오는 이제 아이코닉스라고 우리한테는 뽀로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컨텐트 기업들은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컨텐트를 만들지만 실제 수익 모델은 다양합니다. 컨텐트 자체에 라이센싱을 하기도 하지만 그 라이센스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멀천을 하기도 하거든요. 상품을 만들어 팔기도 하시는데 이제 아이코닉스가 그 케이스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외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 아까 배송이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 되기도 하겠지만 못지않게 고려해야 될 게 내가 국내에서는 매우 잘 알려진 뽀로로라든지 혹은 동사가 만들었던 그 타요 같은 상품들은 국내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캐릭터고 상품이지만 내가 진출하는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찾는다는 거죠. 어떻게 나를 알릴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멀천다이징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의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데 아이코닉스의 사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이코닉스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그 회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존의 SNS 채널이 있었어요. 유튜브를 활용하고 계셨는데 유튜브에 꾸준히 본인들의 그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구독하고 있었고요. 구독자가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타요 같은 경우에는 미국 부분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활용을 해서 아이코닉스에서 만드는 타요 상품이라든지 뽀로로 상품이 지금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려서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보려고 들어왔던 트래픽이 구매 트래픽으로 전환이 돼서 아마존에 가서 사게 되는 이런 어떤 트래픽의 리다이렉션이라고 그러죠. 트래픽을 돌려서 보내는 그런 전략을 썼었어요. 이거 매우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었고요. 덕분에 타요 혹은 뽀로로 같은 아이코닉스의 제품들이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원래도 그 해당 캐릭터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쉽게 알려지게 됐고요. 그것이 이제 매출로 판매로 연결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물론 이제 이 채널을 안 가지고 있다거나 이와 같은 그 영상 컨텐츠를 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봤던 사례는 이미 유튜브 내에서 혹은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소셜 사이트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자리를 잘 잡고 고정 팬층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저희는 봤어요. 거기를 통해서 내 상품을 아마존에서 판매가 된다고 하는 걸 알려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약간 고급 단계의 오프 아마존 마케팅이라고 아마존 밖에서 하는 마케팅 단계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아마존 입점 절차를 다 거치시고 나서 아마존의 기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습득이 되시고 나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고급 단계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이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CBT,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트레이딩, 국가 간 거래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크다. 특히 그 기회는 여러 나라에서 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국가의 기회를 함께 살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내가 염두에 둬야 될 첫 번째 전략은 배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세 번째, 튼튼하게 배송 전략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 멀천다이징을 할 것이냐, 혹은 상품의 형태를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조금 더 추가적인 고도화된 전략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2014년 말에 법인 만들고 지금 2015년부터 국내 셀러에 입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중에 뭐 여러 가지 그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라든지 그 여타 글로벌 플랫폼 익힐 수 있는 뭐 자료라든지 책이 많은 걸로 알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검색창에서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한국어로 만들어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 내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 실제 저희 직원들을 연결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해외 판매 시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